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인적자원관리 강의를 하게 된 김광훈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소개 먼저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노무법인 신영이라는 곳에 대표 노무사로 있고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자, 신림동에서 노무사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노량진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노도법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게 강의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회로 있었는데요. 자,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고, 금속노동조합 아시죠? 금속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맞은편에서 교섭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좀 있었습니다. 자,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사용할 교재는 김영재, 김성국, 김광식 교수님 이 세 분이 같이 3인 공저로 쓰신 신인적자원관리라는 기본서입니다. 말 그대로 교수님 기본서고요. 그래서 내용이 잘 읽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교수님 기본서로 강의를 하게 되면 시험지, 답안지에 옮겨 적을 내용 분량으로 맞춰지거나 그런 목차가 잘 짜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교재로 생각을 한 게 인사관리 에센스 2판이라고 지금 신림동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최중락 강사 교재를 선정을 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아마 정리가 제일 잘 돼 있는 교재가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한번 서점 가서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사서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보완을 하는 거고요. 근데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재를 사는 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PPT 내용 전체를 제가 한글 파일로 변환을 해서 드릴 텐데요. 그것만 보셔도 강의는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 한글 파일의 내용은 이 기본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축약한 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축약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래도 축약을 했다 보니까 이 기본서를 읽는 것만큼 술술술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래, 나 기본서도 필요할 것 같아. 이 부교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때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의가 횟수가 30회로 제한이 돼 있어요. 총 15시간 정도거든요. 15시간 안에 세세한 것까지 다 강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전체적인 숲을 보는 방법,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과 안 나올 내용들을 구분하는 정도의 감을 잡는 거, 그 정도를 제가 핵심 사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고요. 물론 그 내용 제가 대충 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시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보겠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구성은 오늘 총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30회 진행을 할 건데 마지막 한두 회 정도 시간에는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풀이를 한두 시간 만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지금까지 쌓여있는 기출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좀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을 골라가지고 6문제를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강의를 할 건데요. 나머지 기출에 대한 해설 부분은 제가 대신 프린트로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공부를 스스로 학습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피드백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올해 19년도에 나올 만한 문제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나올 만한 문제들도 제가 한 2회분 정도 해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답안을 한번 맞춰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적자원관리라는 과목은요. 답안지에 옮겨 쓰실 때 좀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수학이나 법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저보다 인사관리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인사부서에 몇십 년 동안 근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아예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과목에 대한 특징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이 맞을 수도 있고요. 이 책에 있는 답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제 답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죠.
어쨌든 시험이고 수험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출제하시고 교수님이 답안을 채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뜻대로 쓰는 게 고득점에는 가장 유리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갇혀있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총 6문제가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총 6문제네요. 1문, 2문, 그리고 3, 4, 5, 6문 이렇게 6문제가 나오는데 1문과 2문은 각 30점짜리 문제고요. 3, 4, 5, 6은 각 10점짜리 문제예요. 네, 단답형이고요. 이건 논술, 약술형이죠. 자, 근데 이 30점짜리 문제 특히 보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연도를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걸 낼 때도 있어요. 네, 모르는 걸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10점짜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모르는 걸 내면 이거를 비워두고 가야 되냐? 난 답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옆 사람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 유연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응용을 해가지고 뭔가라도 쓸 수 있는 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요.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유사한 답안이라도 좀 작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에 있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게 오히려 더 정답의 근사치가 될 수도 있다. 대신 그런 내용을 적을 때는 좀 논리적으로 적어야겠죠. 왜 그런 게 나오게 됐는지. 그냥 단지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그런 내용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은 좀 유연적 사고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총론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총론 부분은 시험에 딱히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인적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개념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인적자원 관리는 말장난인 것 같은데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근데 들어간 내용들이 중요하죠. 확보하고 유지하고 개발하고 이 외에도 평가도 하고 방출도 하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관리하는 활동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인적 자원을 기업과 근로자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하는 일련의 과업이다라고 해서 우리 수험에서는 여러분들도 입에 달고 살 텐데 이걸 줄여서 확, 개, 평, 보, 유, 방이라고 합니다. 확개평 보유방, 확개평 보유방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전부고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작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런 인재가 있는데 이런 인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라고 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이런 인재는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게 딱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배우면은 이제 직무에 관한 내용까지 배우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인적자원관리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30점짜리 문제 나오잖아요. 30점짜리가 문제가 나오면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오면 목차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1. 확보는 어떻게 하고 2. 개발은 어떻게 하며 3. 평가는 어떻게 하고 4. 보상은 어떻게 하며 5. 유지는 어떻게 하고 6. 방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게 곧 목차가 되는 거예요. 30점짜리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기업의 최고 경영층이나 인사관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인적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했으나 오늘날에는 인적자원관리 기능이 분산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했으면 아주 옛날에는 최고 경영자, CEO가 자기가 인사관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고 산업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본인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인사관리 부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인적자원관리 부서는 인사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요즘 다양하고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어떤 이런 환경에 맞춰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적자원관리가 각 팀에 나눠져 있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쵸? 과거에는 CEO가 인사전담부서에서 바로 인사관리를 시켰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라 각 팀에서 각각의 팀장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생산팀에도 뭐 연구부서에도 A팀, B팀, C팀, D팀, E팀, F팀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갈 텐데 그 팀의 팀장급들이 각각의 인적자원 관리를 하고요. 인사관리 부서는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역할 그리고 전략과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자,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 왜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즉
인적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원 기반 이론은 종업원을 과거에는 단지 인건비로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건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까에 중점을 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는 인건비가 아니라 전략적 자원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재를 잘 키우면 우리 회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기업이 어떤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성공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자원 기반 이론은 인적 자원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어떤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그럼 가치와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인적 자원은 사람이 지식과 기량을 발휘하여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비물질적 자원이며 이러한 인적 자원의 가치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자원이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 인적 자원이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원이 모방 불가능성, 그리고 그 자원이 대체 불가능해야 되고 그 자원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인적 자원의 가치가 있고 이 가치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목표예요. 자, 경제적인 목표는 당연히 아시겠죠? 기업이 최적의 비용을 들여 생산 요소인 노동의 산출에 있어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비용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게 경제적인 목표. 이거는 회사 입장의 목표죠. 회사 입장의 목표가 기업 입장의 목표가 될 거예요. 자, 사회적 목표는 단지 조직만 중요한 게 아니다. 조직과 개인의 조화를 통해 서로의 상생을 달성하는 것. 이건 역시 사회적 목표로 들 수 있다. 이거는 회사 입장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종업원의 입장에서 목표를 달성시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인사 담당자는 이 두 가지 목표가 합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 자원 관리 방법을 설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접근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거는 2018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기출이 된 부분이죠. 자, 기계적 접근법. 일단 아주 과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과학적 관리론과 일반 관리론을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기계적 접근법의 큰 특징은 뭐냐면 인간을 어떤 기계에 가깝게 본다라는 거죠. 인간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한 부속품으로 보고 돈만 많이 주면 얘네는 동기부여가 많이 될 거야. 이런 전제를 깔고 인력을 운영하는 겁니다. 자, 테일러의 주창된 과학적 관리론은 경영자인 테일러의 관찰에 통해 고안된 원칙으로서 이는 경제적 인간간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경제적 유인, 즉 돈만 주면은 동기부여는 된다. 따라서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서 성과급을 많이 줘야지 그러면 얘네들은 일을 더 잘하고 생산성은 높아질 거야. 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테일러는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도출하게 됩니다. 네, 시간 및 동작 연구. 어떤 시간에 어떤 불필요한 행동을 배제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 가장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더라 라고 아주 원초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작업량과 최적의 직무 수행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등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경제적 인간관 가설에 입각한 거죠. 그리고 과학적인 선발 훈련 배치 등 이는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다. 현대 인적 자원 관리, 인사 관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이론적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주는 반면 인간 소외를 유발하게 하고 심리 요인을 무시했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물론 이게 현대 인사 관리에 초석을 닦긴 했지만 너무 인간을 물질적 어떤 기계의 부속품으로 보고 너무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만 동기부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 소외를 유발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일반 관리로는 경영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페이올의
의해 가지고 체계해야 되는데 이 페이율에 의한 일반 관리론은 지금도 우리 현재 기업에서 경영자가 보는 관점에서 그대로 쓰이는 거죠. 자, 페이롤에 의해서 체계해야 되는데 페이롤은 최고 관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영업, 기술, 관리, 회계, 보호, 재무 지금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 페이율이 체계화 시킨 겁니다. 분류하였고 이러한 관리에 따른 필요한 14가지 원칙, 분업화를 하고 명령 통일을 하고 규율하고 공정보상하고 이런 내용들도 정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정립한 경영활동의 과정을 플래닝, 그 다음에 조직화, 지휘, 조정, 컨트롤까지 현재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기 일반관리론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뽑는다 그러면 체계화일 거예요. 체계화. 네.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게 그런 행위인지 모르고 정의를 하지 못하고 했다면 이 사람은 페이올은 명확하게 6가지와 14가지 관리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영활동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것까지는 너무 이제 경제적 인간관 관점에서 본 거고요. 자, 이후에 등장한 인간관계론과 호손실험에서 보시면 그런 인간 소외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외적 요소보다는 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알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내부적인 주관이나 태도, 감정구조, 심리상태 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메이오 교수에 의해 호손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작업 능률의 사회성과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자, 작업 능률의 사회성, 비공식 집단이 있고요. 비경제적 요인, 반드시 돈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는 전문화와 분업의 역기능에 주목하였고 비공식적 조직,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으나 외부 영향 요인과 인간의 합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경시하였다는 또 이건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호손 실험 중에 호손 실험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비공식적 조직이나 뭐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조명 실험을 했는데요. 조명 실험은 뭐 어떤 인간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조명을 밝게 하면 생산량이 어떻게 바뀔지 이걸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조명이 밝아졌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지 않는다. 즉, 이 실험을 실패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심리 상태 같은 게 영향을 미친다.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호손 실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 실험을 했는데 조명 실험에서 조명을 밝게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험 집단뿐만 아니라 통제 집단조차 작업 성과가 향상되는 결과, 즉 실패했는데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조명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변화시켰다라는 얘기고요. 이 밑에 배정기 실험 가서도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쳤던 비공식 조직과 집단 압력의 존재를 파악을 했다. 즉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작업 능률이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즉 이 비공식 조직과 집단 압력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결국에 어떤 생산량을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같이 이 배정기 실험에서 밝혀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래 1시간이면 1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1시간이면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단 압력이나 비공식 조직에서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실험 대상이고 우리가 지금 10개를 생산하게 된다면 계속 우리는 앞으로 이 시간당 10개를 생산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위에서 야 우리 그냥 조금 편하게 하면서 8개만 생산을 하자. 라는 전체적인 집단 압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작업 능률이 결정될 수도 있다. 즉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배정기 실험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법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접근법은 기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자, 기업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보고 인적 자원 관리를 투입 요소의 개선, 위생적 요소, 구조적 요소, 그리고 산출 요소 등 하위 요소로 구분하여 인적 자원 관리를 부분 시스템과 전체 시스템과의 관계성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이다라고 해서 시스템 접근법은 크게 밑에 하위에 여러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하위에 있는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본다라는 게 이 시스템 접근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상황적 접근법. 상황적 접근법은
기업은 닫혀있는 폐쇄 단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방하는 단체고요. 외부 환경 요인 그리고 내부 환경 요인을 받게 되고 그 환경 요인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죠. 기업을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상정하여 환경과의 다양한 관계로 인해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과 인적 자원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는 원웨이 베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처한 각 상황, 그 외부 환경, 내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적합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각각에 맞게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게 바로 상황적 접근법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과 접근법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 가지 사이즈의 사람을 요구하고 이 사이즈의 조직 내 모든 사람을 맞추는 식의 인사관리, 즉 one size fits all 이라는 식의 경영은 직장에서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며 인적자원 관리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인적자원의 다양성,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개인화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걸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론입니다. 성과 접근법은 즉 여기서 키워드는 개인화입니다. 통일화가 아니라 개인화. 개인에게 맞는 인사관리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개인화된 인사관리로는 사람과 직무의 적합성, 그 사람이 그 직무에 맞냐, 그 직무에 이 사람이 맞냐라는 것과 성과에 대한 차별적 관리 보상, 성과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보상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겠죠. 정보의 공유와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근로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욕구 충족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들고 있다. 이렇게 개인화된 인사관리의 핵심은 차별화에 있으며 차별화는 결국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정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개인화는 즉 차별화를 의미하며 차별화가 바로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정착을 돕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과주의 인사관리는 개인화의 기초를 둔 유연적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재를 확보, 양성하고 개인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가 크게 인사관리의 접근을 나누면 전통적 접근법과 성과 접근법으로 나누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에는 보편화, 모든 사람 공평하게 통일화를 지향을 했다 그러면 이 성과 접근법에서는 개인화, 그리고 성과 차등, 그 다음에 차별화, 이게 핵심 키워드로 진행이 되는 거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기법에서 성과 접근적인 기법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총론 내용 살펴보았고요. 이 이후부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